주도주문 그냥 사세요. 10배는 2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좀 더 심도 있게 시장이나 주도주를 고르는 방법들에 대해서 제가 또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자료는 이미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 이게 항상 우리 불안한 게 뇌예요, 뇌. 네. 뇌에 생기는 문제도 역시 아까도 우리가 심장마비 얘기했을 때 심장이 멈추면 3초 만에 사람이 쓰러지는 것도 뇌에 혈류가 안 가기 때문이고 네. 뇌로 이어지는 혈관도 엄청 많다면서요. 그럼요. 뇌로 가는 혈류 제일 대표적인 혈관은 이제 이 경동맥, 내경동맥, 그다음에 중대뇌동맥이 제일 대표적으로 이제 몸 움직이는 데 필요한 곳으로 혈류를 보내는 제일 중요한 혈관이고요. 네. 전대뇌동맥, 후대뇌동맥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바질라트리라고 그래가지고 이 척추 쪽에서 올라오는 혈류가 있고, 요 혈류들로 우리 뇌의 혈류가 유지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그런데 그런 혈관에 문제가 생기면 뇌 출혈이 생기든 뇌 경색이 생기든 가고 있는 조직에 혈류가 가지 않게 되면서 그 기능을 잃게 되겠죠. 그게 뇌졸중입니다. 우리 중풍이라고도 부르는 뇌졸중. 혈액이 제대로 원활하게 공급되지 않았을 때. 요거는 좀 이제 격가지 질문인데 네. 가끔 뭐 이게 뒤에 딱딱한 거 베고 있을 때 그러다 한번 잠들었다 깨면은 뭔가 뒤가 막 이렇게 혈액순환이 안 되는 느낌이 있거든요. 네네. 혹시 그런 거 혹시 안 좋은 겁니까? 그거는 이제 별개의 상황이고요. 이건 곁다리니까 또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궁금합니다. 후두부 뒤쪽으로 가는 혈류가 아니고 신경이 눌립니다. 이 두판상근이라는 근육이 있고, 그다음에 두판극근이라는 근육이 있고, 그다음 중사각근이라는 근육이 있고 이렇게 쭉 이어져 있거든요. 네. 요 얘네들이 이제 딱딱한 걸로도 눌리면 이 두판상근 앞쪽으로 이렇게 돌아 들어가는 신경, 대우두 신경이랑 소우두 신경이 있는데 얘네들이 눌리면 귀가 저리기도 하고 두피 쪽으로 당기기도 해요. 맞아요. 예, 그래서 이거 뭐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예, 저리니까 또 이런 분들이 요즘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핸드폰 보잖아요. 핸드폰 이렇게 들고 보거나 누워서 보거나 아니면 컴퓨터 하느라고 거북목되거나 이렇게 되면 두판상근, 두판극근이 긴장이 되어 있잖아요. 그럼 글로 가는 이 대우두 신경, 소우두 신경이 계속 자극이 오다가 내가 정상 자세를 취해도 이 근육에 의한 자극이 쉬지 않는 거죠. 이 근육이 경직이 되니까. 그래서 그거 치료한다고 여기 마사지를 하기도 하고 여기다 주사로다가 근육에 이완을 시키는 마취제를 넣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치료를 하거든요. 예, 그런 원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딱딱한 거 빼고 오래 있으면 두통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렇게 당기는 듯한. 근데 그게 막 뇌로 가는 산소가 차단되는 거는 아니고 신경이 눌린 거. 네네, 그런 거. 물론 이제 그것도 반복되면 안 좋겠죠. 왜냐하면 이 혈관, 특히 바질라테리 같은 경우는 척추 안쪽에서 이렇게 지나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바깥에서 누른다고 그 혈관을 누를 방법은 없어요. 곁다리 좀 하나만 더 해도 됩니까? 왜냐면은 이거 뉴스에도 나왔던 건데. 네네. 저도 대학교 때 해봤으면 기절하기 놀이가 있어요. 네. 경동맥 눌러갖고 기절시키는 여기 이렇게 누르고 맞습니다. 벽에 딱 기대면 순간적으로 이렇게 기절하는 놀이를 지금도 아마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할 수도 있거든요. 굉장히 위험한 놀이죠. 정말 위험한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물론 건강한 아이들 10대 혈관이니까 그럴 때 이제 눌렀다가 뛴다 그래서 거기서 무슨 혈전이 떨어져 나가거나 이럴 일은 거의 없기는 할 거니까 그런 사고가 일어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연세 드신 분들한테 그런 일 때가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이 경동맥에 있는 아까 내피 두께를 우리가 이제 측정한다 그랬잖아요. 경동맥 좀. 근데 굉장히 두꺼우신 분들은 거기 석회화돼가지고 막 칼슘 막 끼어 있고 그래요. 근데 그런 분들 이거 눌렀다 뗐다 막 하면 거기서 혈전이 떨어져 나가거나 칼슘석 같은 게 떨어져 나가면 머리에 가서 얇은 혈관에서 붙어버리면 그러면은 뇌졸중, 뇌경색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아주 드물게 교통사고 이후에 뇌경색이 생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외상성 뇌경색이 왜 생기냐면 꽝 하고 흔들리게 되면 뇌진탕만 생기는 게 아니라 이 경동맥이나 이런 데서 떨어져 나온 작은 혈전 같은 게 머리로 가서 막는 경우가 드물게 있어요. 외상성 뇌경색이라고 하는. 그런 거는 사실 진짜 무슨 케이스 리포트 나올 정도로 이제 드문 거긴 한데 생기긴 생깁니다. 함부로 건들면 안 된다. 네네. 경동맥 함부로 건드는 거 아니고요. 물론 이제 10대 어린이들이 장난처럼 했을 때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닌데 다만 이제 실신됐다가 애가 이제 우리가 잡아주면 그나마 다행인데 그러지 않고 놔두면 머리가 떨어질 때까지 의식이 제대로 안 깨면 두부 외상이 생길 거 아닙니까? 꽝 하고. 그럼 뇌출혈이 생길 가능성이 확 올라가는 거죠. 의식 없이 머리를 체중을 싣고 떨어지면 그건 굉장한 충격이 머리에 가해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장난은 굉장히 위험한 장난이고 한 번씩 사고 나는 장난입니다. 맞아요. 뇌출혈 생기기도 하고. 그래서 뉴스에 나오죠. 그래서 그 장난 절대로 하시면 안 되고 같은 이유로 술을 과다하게 마시는 것도 이 머리 외상이 너무 많이 생깁니다. 이게 술 먹고 넘어지고 뭐 이러면서 생기기도 하고 정말 이런 혈관 가지고 장난치는 건 절대 하면 안 되죠. 또 이제 뇌에서 문제가 생기게 뇌출혈은
혈관이 터지는 건가요? 네, 혈관이 터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제일 대표적인 혈관 출혈은 이제 고혈압성 뇌출혈인데 혈압이 높은데 조절을 안 하고 있었거나 혈압 조절하다가 약을 빼먹었거나 아니면 혈압이 높아졌는데 약을 조절을 안 했거나 이러면 혈압이 뭐 180, 200 이렇게 가면 뇌혈관이 약해진 혈관들이 언제든지 터질 수 있는 환경이 됩니다. 그래서 응급실에서 종종 보면은 혈압 그냥 약을 그냥 뭐 6개월씩 받거나 아니면은 그냥 보호자분이 가가지고 혈압약을 대신 받아오는 경우에 혈압을 중간에 모니터링을 안 해가지고 막 200이 됐는데도 그냥 옛날 혈압약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응급실에서 혈압 재보면 200이거든요. 그리고 두통이 있다고 와요. 그럼 이거 응급 상황이다. 입원해가지고 혈압약 조절하고 하셔야 된다 그러면 지금 머리 안에 출혈 없고 뇌경색도 없는 거 확인했는데 왜 입원하냐 그러면서 본인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세요. 근데 혈압이 분명히 160 넘어가고 180 넘어가면 언제든지 뇌혈관 터질 수 있는 환경이라는 거를 아셔야 됩니다. 운 좋게 지금 안 터져서 머리 CT, 조영제 CT에서 별일이 없다는 걸 확인을 하신 거지 그렇게 혈압이 높을 때는 입원해서 조절하고 퇴원하시는 게 원칙입니다.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아무도 몰라요. 그게 가장 큰 고혈압의 뇌출혈의 원인이고요. 그 외에도 이제 작은 그 원인들이 있죠. 뭐 모야모야 디지즈라든지 혈관 꽈리라든지 이런 기형적인 거나 뭔가 이렇게 또아리를 틀고 있는 게 있다면서요? 네, 그렇죠. 혈관이. 예, 우리 혈관이 우리 풍선처럼 부푸는 질환이 있어요. 뇌동맥류라 그래가지고 우리 자전거 바퀴 보시면 네네. 자전거 바퀴 바깥에 찢어지면 안쪽에 있는 튜브가. 내피가 볼록하고 튀어나오는 경우 있죠. 예. 그게 딱 뇌동맥류의 원인이거든요. 이 동맥이라는 거는 대동맥은 3계층, 다른 혈관은 2계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내피가 있고 외피가 있고 중간 피가 이제 대동맥에는 있는 건데 이 내피 외피 사이에 외피가 손상이 먼저 일어나면 내피가 이렇게 볼록 튀어나오는 게 대동맥류예요. 7mm 전까지는 터질 확률이 좀 적은데 7mm 굉장히 작죠. 7mm. 예, 요만한 거. 근데 요때까지는 우리가 빨리 검사해가지고 다리로 또 타고 들어가서 혈관까지 또 가죠. 이렇게 가가지고 거기다가 코일을 넣으면 그럼 거기로 혈류가 가는 걸 막을 수가 있으니까 더 커지는 걸 방지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뭐 이렇게 그렇죠. 감싸주는 거예요? 예, 감싸준다기보다는 거기다 코일을 넣어가지고 피가 더 이상 가지 않게 하는 거죠. 예, 그런 치료 방법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두통이 있거나 뭔가 번쩍번쩍거리는 그런 시야 장애가 있거나 이런 게 있을 때 머리 혈관 검사, 그냥 머리 CT는 확인이 안 되고요. 혈관 조형 CT나 혈관 조형 MRA라는 걸 찍어봐서 혈관에 대동맥류가 있다. 만성 두통인 환자의 25%에서 뇌동맥류가 있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 정도로 많기 때문에 뇌동맥류가 있는지 확인을 하고 그 크기가 7mm 이하면 코일을 넣는 걸로 마무리가 되고요. 7mm가 이상이 되면 그때는 코일을 넣어도 더 커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정말 큰 수술을 감수하게 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머리 열고 들어가서 클리핑을 하게 되는 일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7mm 이전에 잡는 게 제 최우선이고요. 7mm가 넘어서 21mm 이상이 되면은 언제든지 터질 수 있는 상태다라고 되어 있어요. 21mm, 2cm니까 뭐 요 정도.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완전히 긴급한 상황이어서 진짜 이제 클리핑하러 들어가기도 하고 코일 가지고는 안 되는 상황이라고. 예, 이런 질환이 뇌동맥류입니다. 언제든지 지주막하 출혈, 아주 머리 안에 번개가 터졌다 내지는 무슨 천둥이 쳤다 망치로 내쳤다 하는 두통이 생기기도 하고 눈앞에 번쩍하는 양상이 오기도 하고 이런 뇌출혈이 지주막하 출혈인데요. 이 지주막하 출혈의 특징은 연세 드신 분만 오는 게 아니고 젊은 분에서도 많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최근은 아니고 이제 몇 년 지났죠. 몇 년 전에 이제 20대 젊은 여성이 이제 출근했다가 지주막하 출혈이 발견돼가지고 시술했는데 시술 페일 해가지고 전원 가다가 사망한 사례도 있었고 그다음에 저도 20대 후반 여성의 두통을 왔다가 뇌 지주막하 출혈을 확인을 하고 보호자 전화로 설명을 하던 중에 환자가 경련을 하면서 의식을 잃어서 응급으로 수술을 보냈던 기억이 있거든요. 50대 엄청 오베시 뚱뚱한 여성이 지주막하 출혈이 생기면서 막 머리를 어쩔 줄을 모르면서 잡아 뜯으면서 119로 오셨는데 오자마자 의식이 없어져가지고 기관삽관을 하려고 하는데 너무 목이 짧고 이제 뚱뚱하셔가지고 이게 기관삽관이 도저히 안 돼가지고 다음 대학병원 전원 갈 때까지 엠부 백잉을 짜면서 30분 동안 짜면서 갔던 그런 기억도 있고요. 이런 무서운 질환들이 지주막하 출혈입니다. 이 지주막하 출혈은 뇌동맥류가 가장 큰 요인이기 때문에 두통이나 번개 치는 듯한 거, 이게 이제 편두통일 수도 있지만 검사를 해볼 때까지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근데 20대 여성분들, 30대 여성분들 두통이 있는데 검사 안 하고 그냥 편두통이야. 나는 한쪽 아프니까 맨날 편두통일 거야. 이러고서 검사 한 번도 안 받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숫자 중에 25% 정도는 뇌동맥류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하시고. 몇 %요? 25%. 오, 높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만성 두통 환자는 꼭 한번 머리혈관 검사를 하셔라 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응급실에 뇌 터져서 오면 그러면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와, 아니 이게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현대인들은 거의 네. 두통을 달고 살지 않습니까? 아, 예, 맞아요. 지금 현대인들이 너무 이런 일이 많은 게. 저도 지금 이제 최석재 원장이 말씀드리는데 머리가 아파가지고 막 두통. 이 얘기를 들으니까 머리가 아프다. 근데 근데 긴장을 하면 머리가 아픈 것도 있는 거는 맞죠. 근데 두통의 원인이 엄청 많더라고. 뭐 심지어 이게 등 근육이 뭉쳤는데도 이게 두통이 올 수도 있고. 맞습니다. 예전에 저는 이제 목 근육 뭉친 것 때문에 두통 때문에 막 치료받은 적도 있는데 네네. 번쩍거림? 이거는 뭔가 확실히 좀 다를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막 머릿속에서 뭔가 막 플래시 터지는 거예요? 번쩍거림이 편두통이나 이런 군발성 두통, 눈물 나면서 두통, 뭐 이런 것들도 그런 특징에 들어가기 때문에 번쩍거리는 게 무조건 뭐 혈관 질환이다라고 얘기 드릴 수는 없어요. 예. 하지만 두통이 진통제 타이레놀 한두 알 먹어가지고는 조절이 안 되는 두통이다. 이런 통증이 계속 반복이 된다. 이러면 머리혈관 검사를 한번 해보셔라. 그리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PMS라 그래가지고 이제 PMS? 생리전 증후군 예. 이런 것들 때도 또 두통이 이제 만성적으로 있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 이제 생리통 때문에 진통제 먹고 이러면서 두통 없어지면 그냥 괜찮은가 보다 하고 넘어가시는 경우 있는데 이런 경우도 한 번은 검사를 해보시고 검사에서 이상이 없으면 좀 안심을 하고 그렇게 두통을 조절하시는 게 원칙입니다. 별 희한한 경우를 저는 다 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팔 저림 현상. 예, 팔저림. 그게 아까 심장 얘기였던가요? 네. 네. 뇌에 문제가 있을 때 무슨 왼쪽 팔인가 어디 팔이 저리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하잖아요. 보통은 이제 팔의 움직임 저하가 제일 대표적인 증상이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뇌혈관 질환 중에 제일 대표적으로 오는 뇌경색이 중대뇌동맥 경색이거든요. 전대뇌동맥, 중대뇌동맥, 후대뇌동맥이 있는데 전대뇌동맥은 이제 앞쪽이 문제가 생기니까 뭐 성격 장애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 중대뇌동맥이 우리 서커스라 그래가지고 움직임을 관장하는 곳이 제일 많이 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쪽 팔다리 마비. 그래서 오른쪽에 뇌경색이 오면 왼쪽 팔다리가 마비가 되고 왼쪽에 뇌경색이 오면 오른쪽 팔다리가 마비가 된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고요. 후대동맥 쪽에 오면 이제 시야장애라든지 뭐 어지러움증이라든지 손해 쪽에도 오니까 이런 이제 위치별로 어느 뇌가 손상이 오느냐에 따라 증상이 다 다릅니다. 네, 그런데 그 중에서 중대뇌동맥일 때 팔다리 마비가 올 수가 있고요. 근데 팔다리 마비 말고 조금 애매하게 감각신경 이상이 오는 경우에 이제 팔 저림이 오는 경우도 드물게 있긴 있어요. 근데 제일 대표적인 건 마비, 팔다리 움직임 떨어지는 게 제일 대표죠. 그래서 그냥 저린 게 아니라 네네. 마비까지. 예, 한쪽 팔이 저림이 오면 대표적으로는 이제 목 경추에 있는 디스크라든지 이런 신경 눌림을 생각하는 경우가 제일 많고요. 네네네. 저림 말고 마비, 한쪽 팔다리가 힘이 떨어지는 거. 이때 한쪽이라는 거는 이렇게 나눠서 한쪽만. 오른쪽 아니면 왼쪽. 팔다리 같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팔만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다리만 떨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팔다리 같이 안 떨어졌으면은 뇌경색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 조금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한쪽이 떨어진다, 명확하게 떨어진다. 애매한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렇게 눈 감고 이렇게 들어보라고 해야 돼요. 이렇게 해서 한쪽이 이렇게 떨어진다. 네, 이러면 이거는 뇌경색 뇌출혈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빨리 응급실로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FAST로다가 설명을 제일 많이 드리거든요. 이게 제일 외우기 쉬워가지고 F 얼굴 한쪽이 마비가 왔다. 그래서 침을 이렇게 한쪽으로 흘리거나 혀를 내밀었는데 이렇게 가거나 아니면은 인상 찡그려봤는데 이 한쪽은 안 움직인다든지 이런 게 있으면은 양성. 그다음 A 암 한 팔 이렇게 해봤는데 한쪽을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아예 못 든다든지 다리도 마찬가지로 이런 게 있으면 양성. 그다음 세 번째로 스피치 S가 스피치입니다. 말 시켜봤는데 말이 어눌해. 양등하고 말이야 이렇게 하는 경우 이런 경우 양성. 근데 요거 말고 이제 말 못 알아듣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어디 있는지 잘 이해를 못하거나 아니면 내가 누군지 이해를 못하거나 아니면 말이 잘 안 나오는 경우, 혀가 이상한 경우도 그렇고 이런 경우에도 양성, 스피치 말을 시켜봐라. 요러면 타임 119를 빨리 불러서 1시간 내에 가능하면 3시간 내에 1시간 내면 더 좋고 3시간 내에 골든타임이 3시간입니다. 뇌경색하는 빨리 적절한 응급센터로 가라. 근데 여기서 또 주의할 게 한쪽 팔다리 마비가 왔을 때 이 환자가 그쪽의 마비를 무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니글렉트라는 증상. 그래서 한쪽이 마비가 된 게 옆에서 본 사람이 봤을 때는 분명한데 환자가 나는 괜찮아, 난 아무렇지도 않아 이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도 증상이에요. 뇌경색 뇌출혈 증상일 수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그걸 거부하는 것도 증상이에요. 네네, 거부가 아니라 무시. 내 증상을 무시하는 거죠. 이런 경우는 사람이 그림을 그려보면 시계를 그려도 한쪽만 그립니다. 내 한쪽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니글렉트 증상도 양성이라고 생각하고 환자가 가기 싫어해도 119를 태워서 빨리 보내야 됩니다. 근데 보내는 게 아니죠.
보호자가 같이 없으면 본인이 가야죠. 왜냐하면 그 상황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은 그 목격자이기 때문에 같이. 가서 몇 시부터 이 증상이 시작됐고 뭐 하고 있다가 시작됐는지를 그 119 대원이 됐든 응급의학과 의사가 됐든 얘기를 해주셔야 이 환자를 시술을 하냐 마냐 내지는 시술이 불가능한 변이면 그 혈전 용해술, 혈전을 몸에 전부 확 녹여가지고 혈관을 개통하는 거를 노리냐 마냐를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만약에 결정을 하는 데에 그 요소들이 확인이 다 안 되면 위험성 때문에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상황, 그때 어떤 증상, 그때 어느 정도의 양상 이런 것들을 목격자가 최대한 정확하게 의료진한테 알려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뇌의 문제는 결국에는 혈액순환. 여기서부터 또 신경을 써야 하는 거고 그렇죠. 분명히 전조 증상이 있다라는 거고. 맞습니다. 그래서 예. 전조 증상 얘기하셨으니 한마디 더 드리면 예. 그래서 뇌경색은 사실 오면은 이제 전조 증상이라고 할 게 없죠. 근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전조 증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건데 초기 증상이 아니라 전조 증상이라고 할 만한 거는 아까 패스트 해가지고 얼굴, 손, 예. 말 시키는 거는 이제 초기 증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고 3시간 이내에 오셔야 된다고 하는 거고 전조 증상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이 뇌경색이 왔다가 운 좋게 풀리는 경우가 있어요. 풀리기도 해요? 예, 일과성 뇌허혈이라 그래서 혈관이 막혔다 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 환자가 증상 좋아졌으니까 나는 괜찮아 하고 협심증처럼 그냥 집에 가려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일과성 뇌허혈이 오면 다시 뇌경색이 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일주일 이내에 50% 가까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경우는 입원해서 피를 묽게 만드는 조치를 해야 됩니다. 예전에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한 2-3달 전 얘기인데 어떤 50대 남성 환자가 한쪽 팔다리 아주 명확하게 떨어져서 왔거든요. 이거 누가 봐도 뇌경색이야. 예. 뇌경색이나 뇌출혈이야. 예. 뇌졸중이야. 그래서 빨리 CT 찍음과 동시에 신경외과에 연락을 해가지고 여기 시술을 해야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환자가 왔다라고 연락을 하고 모든 걸 액티베이션 시켰습니다. 팀 다 부르고 다 했어요. 예. 그런데 CT 나오고 나서 한 25분쯤 30분쯤 지났는데 환자가 괜찮대요? 움직여 보니까 괜찮아진 거예요. 팔다리가 너무 잘 움직여. 그래서 이 환자 뭐 술 마셨나? 왜 이래? 그러고서 환자 술 마셨어요? 근데 아니래요. 말도 잘 나와. 그래서 좋아졌네? 그러고서 다시 신경외과에 연락했죠. 환자 증상이 갑자기 없어졌다. 뭐 TIA 일과성 뇌혈 발작인가 보다. 시술은 취소하고 중환자실 입원하거나 뭐 아까 너무 저명했으니까 중환자실 입원하는 게 어떻겠냐. 그래서 오케이 해가지고 중환자실 입원하자 이렇게 얘기 나왔는데 예. 다시 15분 정도 30분 정도 있다가 또 팔다리가 마비가 딱 오는 거예요. 완전히 그레이드 1으로. 그래서 와 이거 환자가 장난치는 건가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너무 저명하게 떨어지니까. 그런데 큰 이 중대뇌 동맥이 막혔다가 풀렸다가 다시 막힌 거죠. 그래서 그 환자는 시술을 들어갔고요. CT 조영제 CT에서 뭐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증상이 너무 저명해서 시술을 들어갔고 들어가 봤더니 진짜 혈전이 있어가지고 제거 수술을 했습니다. 그게 막혔다 막혔다 풀리는 경우죠.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전조 증상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뇌혈관 질환의 전조 증상. 그래서 혈관이 막혔다 풀린 증상, 이 FAS라는 증상이 나타났을 때 119로 없어졌다 하더라도 119로 응급실에 오셔야 되는 이유가 입원해서 관찰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 다시 뇌경색이 올지 모르는 겁니다. 아니 이게 왜 꼭 아프다가도 병원 가면 괜찮은 경우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도 있죠. 진짜 사람 미치고 환장하는 건데 하여튼 그럴 때도 정밀하게 검사해 볼 필요성이 맞습니다. 있다. 물론 이제 의사 선생님들의 말씀을 들으면 되겠고 아까 그래서 MRA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러면 MRA. 건강검진 때 한 번쯤은 찍어보는 게 좋다라는 거 네. 필요가 있다. 뭐 MRI, MRA를 찍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꼭 혈관 질환만 보자는 건 아니고 뭐 뇌 종양이라든지 뇌하수체 종양, 이런 피추이터리 메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종양성인 문제도 있고 혈관의 문제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을 같이 확인할 수 있는 검사가 MRI입니다. 근데 거기에다 혈관을 같이 볼 수 있게 다시 구성을 한 게 MRA예요. 그래서 혈관만 볼 수 있는 장점이 있고 거기서 이제 혈관꽈리라든지 뭐 혈관 기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볼 수가 있고 또 뇌경색 흔적 같은 게 있으면 이게 얼마나 오래된 건지 새로운 건지를 알 수 있는 장점도 있고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볼 수 있는 거. 예. 그게 MRI, MRA의 특징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응급으로 우리가 뇌경색이 왔는지 안 왔는지 보는 디퓨전이라는 MRI가 또 따로 있습니다. 디퓨전. 확산 검사라고 하는데 그거를 또 보면 이 뇌경색이 예전 건지 새로운 건지를 또 알 수 있는. 초반에 뇌경색이 생겼을 때 1시간에서 6시간 이내는 머리 MRI에도 애매하게 나올 수가 있어요. CT에는 일단 애매하게 나옵니다. MRI에도 애매한 경우가 있어요. 근데 MRI만 찍으면 안 돼요. 그럴 때는 디퓨전을 같이 찍으면 급성인지 아닌지 뇌경색 후의 초기 상태를 알 수가 있는 점. MRA까지. 네, MRI의 디퓨전, 거기다 MRA까지 같이 찍는 경우. 그럼 이게 뇌혈관에 문제가 생기지 않으려면 평소에도 뭔가 혈액순환 관리를 좀 잘 해야 될 것 같은데 특히 뇌혈관 문제가 생기지 않으면 어떻게 관리를 하는 게 좋을까요? 평소에? 일단은 혈관 관리를 한다는 거는
대표적으로 식생활 개선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일단 혈관에 문제가 생기는 제일 대표적인 문제가 혈관에 이제 내피에 염증이 생기면서 생기는 문제들이니 혈관 내피에 염증 반응이 안 생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은 단당류, 그다음에 혈당 빨리 오는 음식들, 많이 먹게 만드는 음식들을 피해야 되는데 많이 먹게 만드는 음식들. 화가 났네. 화가 됐죠. 뭔지 알겠다. 예. 초가공 음식품이라고 표현을 하죠. 초가공 식품. 우리 가공 그냥 뭐 끓이거나 뭐 쪼개거나 이렇게 만든 가공 말고 완전히 다 분쇄가 돼가지고 가루로 만든 다음에 우리 밀가루 같은 게 그렇게 만드는 거잖아요. 과자, 뭐 면 종류 이런 것들이 다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완전히 다 그렇게 해서 원재료의 모양이 없이 뭉쳐가지고 거기다가 뭐 보존료라든지 향신료라든지 방부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다 넣어서 반죽해서 만드는 것. 제일 대표적인 게 과자, 빵, 떡, 면, 편의점에서 파는 많은 음식들 이런 것들이 그렇게 만드는 거잖아요. 음료수 포함입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 생각해 보면 내 몸에 적정량의 음식을 먹는 것보다 오히려 오버해서 먹게 만들죠. 맛이 내 도파민을 분비시키고 단짠기매라고 하는 게 달고 짤고 기름지고 매운 음식들, 우리 배달 음식들이 대표적이죠. 편의점 음식, 배달 음식을 피하면 됩니다. 한마디로 얘기해. 편의점 음식, 배달 음식들이 제일 대표적으로 형태가 없어지고 양념이나 이런 거 엄청 넣어가지고 많이 먹게 만드는 음식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혈관을 제일 많이 망치게 되고요. 그래서 혈관의 내피들을 다 염증 반응을 일으켜가지고 이제 AGES라고 하는데 이 최종 당화 산물들이 많이 만들어지게 되면 걔네들이 이 당들이랑 지방들을 혈관에 붙인단 말이죠. 그러면 거기에 이제 생긴 것들이 염증이 생겨서 두꺼워지면 그게 생기는 게 이제 LDL 콜레스테롤 붙어가지고 생기는 동맥 경화라고 하죠. 동맥이 점점 두꺼워져가지고 우리 파이프에 기름때 끼면은 점점 좁아져가지고 나중에 하수도 막히잖아요. 하수도 막히면 어떻게 해요? 우리 하수도 아저씨들 불러가지고 이렇게 뚫지 않습니까? 뭐 내시경 불러가지고 뚫고 의사들이 하는 게 하수도 뚫는 거 똑같아요. 그 막힌 혈관 뚫고 앉는 거죠. 근데 그 안 막히게 하면 되잖아요. 안 막히게 하려면 우리 하수도 어떻게 해요? 머리카락 넣지 마라. 기름 넣지 마라 하죠. 기름 넣지 마라. 물티슈 버리지 마라. 물티슈 버리면 당연하죠. 물티슈 플라스틱인 거 그런 거 넣으면 안 되니. 거기다 또 고기 기름 버리지 마라. 꼭 얘기 나오잖아요. 그 떼끼죠. 그렇죠. 거기 응겨 붙잖아요. 그래서 단백질이랑 같이 응겨 붙는 게 이제 머리카락이랑 붙으니까 머리카락 넣지 마라. 그다음에 기름때 넣지 마라 하잖아요. 똑같아요. 우리 당 같은 거 넣지 마라. 지방 넣지 마라. 그렇게 해서 너무 포화지방 많은 음식들이 너무 트랜스지방. 이 트랜스지방 요즘 직접적으로 넣는 뭐 튀김이나 뭐 이런 것들 많이 없어지긴 했지만 과자나 이런 거 트랜스지방 많이 없어지긴 했지만 기름 중에서도 이제 식물성 기름이라고 하더라도 뭐 옥수수유 뭐 이런 팜유 이런 것들 굉장히 높은 온도에서 가열을 하게 되면 트랜스지방이 거기서 생기거든요. 그런 트랜스지방들이 우리 몸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 염증 반응을 굉장히 많이 올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혈관을 좁게 만드는 대표적인 원인이 되는 이런 음식들, 초가공식품 얘기했고 고지방 음식, 고당 음식 얘기했고 이런 것들을 피해주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생각해보면 많이 먹는 음식이라고 하니까 놀라셨는데 우리 먹방 하시는 분 중에 자연식으로 먹방 하시는 분 봤어요? 없죠. 생각해보면 없어요. 나는 배달 음식이나 빼고는. 편의점 음식으로 그 과식을 하지 사람이 자연식, 현미식물식 이런 걸로 과식하시는 분 없다고. 내지는 뭐 저탄고지식 이런 걸로 과식하시는 분 없고. 샐러드 과식. 뭐라 그래. 우리 지중해식 이런 걸로 과식하시는 분 없다고요. 왜 그러냐면 그런 음식을 빠르게 먹으면 더 많이 먹을 수 있긴 하겠지만 천천히 꼭꼭 씹어서 입에서 물이 될 때까지 씹어가지고 그렇게 먹으면 우리 몸에서 혈당을 빨리 올릴 수 없을 뿐더러 포만감이 빨리 생겨갖고 많이 먹을 수도 없어요. 물론 평소에 많이 먹는 연습을 해가지고 위가 늘어난 상태라면 좀 많이 먹을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초가공식품 배달 음식을 많이 먹는 연습을 하시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위가 늘어나는 건데 평소에 좋은 음식을 천천히 먹어버릇하면 그렇게 많이 먹을래야 많이 먹을 수가 없습니다. 포만감이 그래서 음식을 먹는 종류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운동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그 많이 먹고 혈당을 빨리 올리는 음식을 먹는 것도 문제지만 그 당분들이 들어갔을 때 그 오돌라간 포도당을 빨리 몸에서 흡수를 시키고 이 고혈당에 의한 인슐린 폭발 반응이 안 생기게 인슐린을 조금만 써도 우리 몸에서 잘 디스트리뷰션 될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식후 10분 이내로 걷거나 계단 오르기 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운동을 빨리 해줘라. 그렇게 해줘야 되고 거기다가 우리가 이제 먹는 것들 종류가 중요한 이유가 비타민, 미네랄, 항산화물질, 섬유질 우리 몸에서 남는 그런 지방이나 당들을 섬유질을 통해서 빨리 대변을 통해서 나가게 하고 그다음에 미토콘드리아, 세포 내에 있는 미토콘드리아들이 당 대사를 잘 할 수 있게 조효소들인 무기질이랑 그다음 섬유질들을 무기질이랑 비타민들을 많이 공급을 해주고 그렇게 해야 태포로다가 당을 빨리 들여보낼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선순환이 잘 되려면
식사 중에서 뭐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뭘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연에서 온 식사로 비타민, 무기질, 섬유질, 항산화 물질들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들을 많이 먹을 방법을 찾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저는 이제 현미 채식을 많이 권하거든요. 우리가 한식 자체가 채식 중심으로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염분만 좀 빼고 하면 초록색 채소만 추가하면 굉장히 좋은 현미 식물식에 가깝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가장 좋은데 뭐 저탄고지나 이제 뭐 이렇게 뭐 해산물을 포함하고 뭐 이렇게 하는 지중해식이나 이런 것들은 안 됩니까? 아닙니다. 됩니다. 그런 것도 좋은 식사예요. 잘못된 거 아니고 자연식에서 오는 식품들로 탄수화물 줄이자고 하는 게 저탄고지고 네. 그다음에 지중해식에서는 이제 해산물 포함하더라도 좋은 기름 먹자고 하는 게 올리브 기름이나 이런 걸 포함해서 먹자고 하는 게 지중해식인 건데 다 좋은 방법입니다. 네. 뭐 하나만 정답이 아니에요. 하지만 한식을 기준으로 했을 때 아무래도 하기 쉽고 비용 절 들고 오래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이 저는 현미채식이다. 여러 가지를 해봤을 때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 현미밥. 예, 그래서 현미채식 중심으로 하면 현미식물식이라고 하죠. 채식이라 그러면 밀가루 들어간 것도 채식 아니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요. 빵, 떡면, 과자 이런 거는 네. 예, 채식이 아닙니다. 예, 밀가루 내가지고 거기다가 향신료 넣어가지고 만든 건 채식이 아니에요. 그거는. 예, 그래서 자연 식물식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원재료에서 온 모양 그대로 초록색 채소 그대로 예, 뭐 갈아서 먹는 거 정도라면 삶아서 갈아서 먹는 뭐 주스, ABC 주스 이런 거 당 안 들어간 거 이런 거 정도 이런 정도지. 지금 이거 주스도 제가 그냥 갖고 들어왔는데 이거 이제 당 안 들어간 액상과당 완전히 없는 설탕 안 들어간 네, 설탕 안 들어간 이 토마토 주스거든요. 예, 그러면은 맛은 굉장히 밍밍하죠. 원물 그대로. 원물 그대로. 예, 갈아 먹는 정도는 천천히 먹으면 그나마 괜찮다. 흡수가 천천히 되니까. 근데 이것도 엄청 빨리 한 번에 들이키면 그것도 당을 좀 올리겠죠. 근데 여기도 토마토는 당이 거의 없으니까 괜찮아요. 그래서 과일 주스를 먹더라도 직접 갈아 먹거나 포도당 안 들어간, 액상과당 안 들어간 걸로 먹으시면 그나마 효율이 있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그러게 방송하시면서 토마토 주스를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다르시긴 다르시. 근데 이게 참 어렵긴 어려워요. 이게 좋은 거를 먹어야 되는데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꾸 땡기고 맞아요. 많이 먹게 만드는 그런 초가공식품들이 맛은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너무 많아서 문제죠. 뭐. 정말 안 드세요? 초콜릿, 초코파이 이런 거 안 드세요? 그냥 제로로 안 먹는다고 하면 거짓말이죠. 저도 눈앞에 보이면은 이제 유혹이 넘어갈 때가 꽤 있어요. 특히 밤에. 밤 근무하는데 이제 간호사들 먹으라고 이렇게 어서 라면 냄새 해놓는단 말이에요. 라면 냄새 나면. 근데 라면은 저는 이제 안 먹고 있는데. 안 드세요? 이제 뭐 빵. 예, 이렇게 사과잼 이렇게 올라가 있는 빵 이런 거 너무 먹고 싶거든요. 그러면 못 참고 이제 먹죠. 똑같이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도 사람입니다. 최석재 못 원장님도 참고 한 사람이다. 조각. 예. 하지만 이제 최대한 안 흔들리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 야식 중에는 이제 샐러드가 있어요. 예, 병원에서 너무 감사하게도 샐러드를 야식으로 준비를 해주는 경우가 있어서 그거는 너무 감사하게도 잘 먹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그런 빵이나 유혹에 넘어가서 뭐 하나 먹었어요. 초코파이 먹었어요. 막 라면 먹었어요. 그러면 이제 막 괴로워하면서 하면서 이제 계단으로 가야 됩니까? 그럼 괜찮습니까? 일단 뭐 한 조각도 먹으면 큰일 난다 이런 개념은 스트레스 면에서 너무 안 좋고요. 네. 내가 뭐 그렇다 그래서 운동을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 나쁜 걸 먹어라 이렇게 이제 1대1로 대응을 할 수는 없지만 내가 좋은 습관을 뭐 2주 이상 가졌으면 한 번 정도 외식을 해도 내 몸이 이길 정도는 된다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계산은 가능하죠. 저도 이제 가족이 가장인데 아이들의 요구를 무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이들은 얼마나 또 고기 먹고 싶어하고 많이 그러겠어요. 그쵸. 그래서 저희는 이제 외식을 하면 이제 약간 고정 메뉴가 있거든요. 아이들도 워낙 좋아해서 오리고기 로스를 먹으러 가는데 또 그 중에서도 고기 중에서도 네, 오리고기가 좋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물론 이제 레드 미트보다는 화이트 미트가 좀 더 나은 면이 있기 때문에 뭐 오리고기나 이제 생선을 조금 더 추천을 하긴 합니다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 오리고기집은 채소를 무한정 먹을 수 있어요. 자기 갖다 먹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아이들도 쌍추쌈 이런 거 너무 좋아하고 그다음에 뭐 깻잎, 그다음 케일 이런 것들이요. 그래서 무한정 갖다 먹을 수 있으니까 다른 테이블은 한 접시 두고 먹는데 저희는 4접시씩 야채를 엄청 많이 먹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항산화 물질, 섬유질들을 충분히 먹게 되니까 고기를 먹는 데서 생기는 제한점들을 좀 감수를 시킬 수가 있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볶음밥을 최대한 안 먹으려고 노력해요. 아예 안 먹는다면 거짓말이고 또 애들 또 그 집에 가면 라면을 또 공짜로 먹을 수 있게 하나씩 주거든요, 한 테이블에. 그럼 애들은 라면은 포기를 못하기 때문에 라면 먹고 또 아이스크림을 거기서 공짜로 줘요. 그럼 그거는 좋은 가게네요. 네, 그런데 이제 볶음밥은 최대한 먹지 말자. 거기서 무너지는 거예요? 똑같은 이유로
뭐 외식할 때 메뉴 선택할 때 똑같은 돼지고기, 소고기를 먹더라도 끓여 먹거나 이렇게 해라. 이제 너무 태워 먹거나 아니면 그 태우는 훈증을 흡입하는 게 가장 몸에 안 좋거든요. 그 흡입할 때 생기는 직화에 붙은 껌댕이보다 더 나쁜 게 그 연기를 흡입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폐암이나 이런 거에 직접적인 원인이 되거든요. 중년 여성분들 담배 안 피우는데 폐암 걸리는 이유가 그 훈증을 마시게 돼서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고기 그렇게 먹지 말라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샤브샤브를 먹으러 이제 가게 될 거 아닙니까? 샤브샤브 먹을 때 가장 문제가 뭐냐면 샤브샤브는 괜찮아. 채소 그쵸. 삶아 먹고 그렇게 괜찮아. 네. 문제는 마지막에 거기다가 이제 칼국수 넣어서 먹고 그다음에 밥 볶아가지고 이렇게 죽 만들어 먹잖아요. 샤브샤브의 꽃은 그죠. 예, 국수죠. 그거 예. 피하면 샤브샤브 굉장히 좋은 옵션입니다. 근데 그거를 포기하지 못한다는 게 샤브샤브의 가장 큰 문제죠. 그래서 마지막에 아주머니 칼국수 말아주세요. 지금 넣으면 돼. 익었어요. 면 먹어야 돼. 네. 그렇게 하시면 또 좋은 육식 옵션을 선택할 수 있지 않나. 그래서 가족 간의 외식을 최대한 2주에 한 번이나 한 달에 한 번으로 줄여서 하려고 하는데 그럴 때에 그런 메뉴로 일부러 선택을 합니다. 채소를 많이 먹을 수 있고 태워 먹지 않는 메뉴로 선택을 하면 그나마 나쁜 부분을 많이 줄일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활용을 하면 굉장히 좋은 옵션을 가져갈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와, 꿀팁까지. 고기를 먹을 때도 채소를 같이 먹을 수 있는 이런 꿀팁까지도. 유용한 거 정말 많이 알려주셨습니다. 몸이 보내는 마지막 신호들. 네, 그런 얘기도 이 책에 다 담아두었습니다. 절대 그 마지막 신호만큼은 놓치지 바라면서 최석재 원장님의 신간 바탕으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오늘 진짜 도움되는 말씀 감사합니다. 책을 이렇게 잘 설명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자세한 거는 사서 보십시오. 최석재 원장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